아버지란 이름으로. 나는 오늘 이 낡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쭈글쭈글해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들었습니다. 땀과 흙먼지가 뒤섞인 작업복은 20해의 세월 동안 나의 피부이자 갑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남은 권련은 더 이상 나를 지켜줄 힘이 없는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권련 끝을 엄지손톱으로 가만히 쓸어보니 20해 가까이 나의 매일 아침을 열어주었던 인력시장. 반장 양반의 싸늘한 통보가 다시금 귓가에, 아니,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김씨, 이제 우리도 나이 많은 사람은 쓰기가 어렵게 됐어. 안전 문제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 내 일부러 미안하게 됐네. 그 통보는 마치 벼락 같았습니다. 환갑을 턱 밑에 둔 57세의 아버지가 오늘 오후 오시를 기해 공식적인 실직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내일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절망적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낡은 작업복 위로 한 줄기 찬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훑어보고 심판하는 듯한 서늘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은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이제 쓸모없는 낡은 부품이야. 시대가 너를 버렸다. 내 이름은 김영수. 평생을 아버지라는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단단한 이름표 하나 달고 살아온 사내입니다. 나는 이름처럼 영원히 굳건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가족에게는 흔들림 없는 기둥이 되고자 했습니다. 젊은 시절 나에게도 푸른 희망이 있었습니다. 시골의 흙냄새를 뒤로 한 채 서울에서 성공하리라는 굳은 결의를 안고 올라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때는 나도 힘이 넘쳤고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을 다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청춘은 20살 초반 공장에서 불의의 사고와 함께 멈춰섰습니다. 프레스 기계에 깔릴 뻔한 동료를 밀쳐내고 나는 그 대가로 왼쪽 다리를 영구적으로 절게 되었습니다. 의인이라는 칭호는 내게 돌아왔지만 그 칭호는 밥을 먹여주지 못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제대로 된 기술도 필요 없고 오로지 몸뚱이로 때워야 하는 힘쓰는 일용직, 바로 이 노가다 현장뿐이었습니다. 나는 늘 남들보다 2배로 뛰어야 했고 더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반쪽짜리 다리에 대한 멸시를 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내는 착하긴 했습니다. 이름은 미영, 순진했고 티 없이 맑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세상 물정에 너무 어두웠습니다. 생활력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수도 계량기를 잠글 줄도 몰라 한겨울에 계량기가 터지는 일이 다반사였고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나 간단한 이체 업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살림은 늘 뒷전이었고 집안 곳곳은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숙제 검사나 학교 연락도 늘 나에게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나만을 바라보고 나에게 기대어 사는 그 모습이 내가 평생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나약하지만 소중한 가족이라 생각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이 이 절뚝이는 나를 굳건히 지탱하는 힘이었으니까요. 나는 나의 무능력한 아내마저 사랑으로 짊어져야 할 아버지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나는 반지하 방의 낡은 가스레인지 위 구멍난 냄비에 끓고 있던 라면 4개를 보았습니다. 물도 제대로 맞추지 못해 퉁퉁 불어버린 라면이었습니다. 뽀얀 국물 위에 뜬 기름 방울들만
반짝거렸습니다. 막내 지우가 배가 고파 칭얼대며 울고 있었죠.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당장 내일 점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실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무게로 나의 목을 조여오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4명의 아이들을,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내와 시골에 병든 어머니, 이혼 위기의 동생까지 어떻게 굶기지 않고 이 지옥 같은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나는 쭈글쭈글해진 담배 한 개비를 불에 붙이지도 못한 채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건 담배가 아니라 연기처럼 사라질 나의 희망 같았습니다. 우리 집 방 2칸짜리 반지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늘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내 아이들과 함께 살기에도 좁았지만 이곳은 우리 가족의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큰딸 선아는 이제 20살.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 어엿한 성인이었지만 철이 없었습니다.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기술을 배워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려 하지 않고 동네 미용실에서 스텝으로 일하며 버는 푼돈을 죄다 삐삐 요금과 당시 유행하는 힙합 스타일의 옷을 사는데 썼습니다. 매번 너는 내 동생들 등록금도 생각해야 한다. 고 잔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늘 아버지는 내 마음을 몰라. 이 답답한 반지하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내 꿈을 몰라라는 반항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나를 더 아프게 했죠. 아, 이 아이는 나에게서도 희망을 찾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둘째 아들 민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나의 짓눌린 삶 속에서 그만이 유일하게 하늘로 곱게 솟아오른 희망의 기둥이었습니다. 반지하 방 구석, 곰팡이 핀 벽 앞에서 밤늦게까지 남이 버린 낡은 참고서와 흑백으로 복사된 문제집으로 공부했습니다. 기름 냄새와 습기가 가득한 방에서도 그는 묵묵히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얇은 이불을 덮고 자는 민수의 앙상한 뒷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내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최소한이나마 다하고 있다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민수는 장래 희망이 경찰관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돕는 강한 사람이 되겠다는 민수의 꿈은 이 절뚝이는 아버지에게 세상과 맞설 힘을 주었습니다. 이 다리가 멀쩡했더라면, 나에게 남들처럼 번듯한 기술 하나라도 있었더라면, 내가 공장에서 사고만 당하지 않았더라면, 민수의 새 참고서 값과 학원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될 텐데, 나는 그저 내 몸뚱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 절뚝이는 다리를 주무르며 울었습니다. 내게 남은 건 이 낡은 노동력뿐인데 이제 그마저도 세상이 거부하는구나.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민수를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의 꿈이 나의 존재 이유였으니까요. 하지만 나머지 둘, 셋째 준호와 넷째 지우는 그야말로 내 삶의 골칫거리였습니다. 특히 셋째 준호는 사춘기가 심해 동네 아이들과 싸움에 연루되어 경찰서에 들락거리기 일쑤였습니다. 불량배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항상 우리 집 곰팡이 핀 창문을 향했습니다. 나는 이웃들에게 늘 고개를 숙여야 했고 나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루는 밤늦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가 패싸움을 벌이다 상대편 아이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당장 합의금 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날 아내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금통을 깨서 가져온 돈은 민수의 고등학교 수학 참고서와 수능, 모의고사 문제집을 사려고 꼬박꼬박 1년 동안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와 동전들이 눈물처럼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는 준호를 보았을 때 나는 분노보다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그 목소리는 개미 기어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합의금 때문에 민수의 책상 위엔 새 참고서 대신 낡은 연습장만 놓이게 되었죠. 나는 그날 준호에게서 민수의 미래를 훔쳐온 것만 같았습니다. 나의 아픔은 내가 절뚝이는 다리로 일하지 못하는 것보다 내 아이의 미래를 지켜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내 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든 어머니는 홀로 시골에 계셨고 매달 약값과 최소한의 생활비를 가장 먼저 쪼개서 붙여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위기에 놓인 여동생 영희가 있었습니다. 무능력한 남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며 사는 동생은 급기야 갈 곳이 없다며 6살, 4살 된 두 아이를 데리고 잠시만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방 2칸짜리 반지하에 나 아내, 내 아이 6식구에 좁아터지게 살고 있었습니다. 7식구도 우겨 넣어진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 두 아이와 동생이 추가되어 9식구가 된 것입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 좁은 방에서 나는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그리고 오빠로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짐을 최전선에서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짓누르는 무게가 이렇게 클 줄은, 내가 감당해야 할 고통의 크기가 이토록 거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매일 밤 좁은 방구석에서 한숨을 쉬며 과연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자문했습니다. 나 홀로 지는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부엌 한 구석에서 묵묵히 저녁밥을 짓다가 나지막이 거의 의조리듯 말했습니다. 그 말은 너무 작았지만 내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못 버티겠어. 당신 혼자 애쓰는 거, 나도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어. 당신한테 짐만 되는 것 같고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그 말은 마치 내 심장에 박히는 비수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나도 이제 쉬고 싶다. 나도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귀에는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를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아내의 그 한마디는 나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도화선이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것이 최선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처음으로 일을 찾아 나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나는 내심 고마웠습니다. 드디어 아내가 철이 들었구나. 드디어 나 혼자 짊어지던 아버지의 무게를 이해하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아내와 함께 이 짐을 나눌 수 있겠다는 희망이 아주 작게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동네 아주머니가 나에게 찾아와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인지 경멸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가리고 속삭였습니다. 아내가 일하러 나간 곳은 동네에서 꽤 소문이 안 좋았던 다방과 술집 사이의 경계에 있는
허름한 주점이었습니다. 나는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생활이 급해도 내 아이들의 엄마가, 나의 아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아버지라는 이름이 땅속으로 꺼지는 듯 했습니다. 밤늦게 화장을 짙게 하고 돌아온 아내에게 나는 결혼 후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굳게 닫았던 감정의 댐이 터져버렸습니다.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아이들의 얼굴은 어떻게 보려고? 내 절규의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둘째 아들 민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낡은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 편지에는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대학? 포기할게요. 민수는 지방의 명문 사범대학에 수석 입학했지만 등록금과 생활비가 걱정되어 결국 입학 직전에 자퇴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힘든 상황에 자신의 등록금 때문에 더 힘들어질까봐 스스로 희망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는 차마 나에게 말할 수 없어 며칠 밤을 고민하다 이 편지를 남긴 것입니다. 이놈아, 이 아비가 이 절뚝이는 다리로 이 고생을 하는 이유가 바로 너 때문인데, 너의 미래를 위해서인데, 내가 왜 포기를 해? 나는 그때 내 생애 유일하고 가장 소중했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의 모든 고통과 희생이 물거품이 되는 듯 했습니다. 나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민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나는 이성을 잃고 절뚝이는 다리를 끌고 당장 민수와 함께 대학으로 달려갔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민수를 살려야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등록금을 빌리기 위해 이웃에게 들은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어보려다가 문득 이웃에게서 들었던 공장의 야간 경비 일자리가 떠올랐습니다. 다행히 다리가 불편해도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었죠. 나는 민수에게 하루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등록금을 마련하겠다며 당장 경비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낮에는 노가다, 밤에는 경비, 하루 3시간의 쪽잠이 나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야간 경비로 하루 3시간, 4시간 쪽잠을 쪼개가며 일한 지 한 달째 되던 날, 나는 경찰서가 아닌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셋째 준호가 동네 친구들과 패싸움을 벌이다가 돌에 머리를 크게 다쳤다는 겁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하고 수술비 300만 원이 당장 필요했습니다. 그 아이의 응급수술비는 내가 야간 경비를 하면서 꼬박꼬박 모아두었던 민수의 등록금 마지막 분할금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나는 준호의 병실 앞에서 내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닫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나의 삶은 끝없는 절망의 메비우스에 띄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의 짐이 나를 짓눌러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 다리 대신해서 돈 벌게요라는 준호의 울음 섞인 사죄조차 그날은 나의 심장을 찌르는 창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내 동생 영희는 이혼 소송에서 남편에게 양육권을 모두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생은 울면서 나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나도 참고 희생하며 살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나도 이제 행복하고 싶어. 행복?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 나는 다음 날 아내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듯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그 말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보자. 그날은 이 지긋지긋한 아버지라는 짐을 내려놓고 나만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묵묵히 자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나는 아내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며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지긋지긋한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나는 나만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는 깊은 고독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나는 이제 이 좁은 반지하 방에서 홀로 남겨지는 것일까? 그래. 나는 이제 아버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거야. 짊어질 이유가 사라질 거야. 하지만 텅 빈 집에서 덩그러니 앉아 혼자 국을 끓여 먹을 내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정말 이것이었을까? 나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잃고 존재의 이유를 잃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때 첫째 딸 선아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늘 철부지였던 선아는 낡고 꾸깃꾸깃한 봉투 하나를 나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속에는 꼬깃꼬깃 접힌 돈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제가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몰래 모은 돈이에요. 동생 등록금 모자란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 공장에 정식으로 취직했어요. 내일부터 기술 배우면서 출근해요. 더 이상 삐삐 요금 같은 거 안 쓸게요. 제가 이제 동생들 학비 보탤게요. 선아의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작업복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늘 철부지라 생각했던 딸이 어느새 성숙한 어른이 되어 나의 짐을 나누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힙합 스타일의 옷 대신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셋째 준호가 퇴원했습니다. 아들은 절뚝이는 나를 보며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그는 나의 다리를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 다리 대신해서 돈 벌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경찰관이 되려는 민수 형이 저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할 순 없어요. 그리고 이어진 아내의 이야기. 아내는 나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사실은 술집이 아니라 그 술집의 주방 보조일만 했어요.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일만 했어요. 당신이 너무 힘들어해서 당신 몰래 돈 모아서 당신 다리 검사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평생 절뚝이는 당신을 보면 내가 더 가슴이 찢어져서 나도 당신 짐을 덜고 싶었어요. 정말이에요. 나는 아내를 오해했구나. 나는 나 혼자 이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도 아이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 무거운 짐을 나누고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구나. 나는 그때 내 생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의 절망은 곧 가족의 아픔이었고 나의 희망은 곧 가족의 희망이었습니다. 아,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고독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몰래 병든 어머니께 보낸 용돈을 어머니는 당신의 목 절반씩을 꼬박꼬박 모으셨던 겁니다. 어머님도 나름 밭에서 나는 채소들을 팔고 남의 밭일을 돕고 폐지를 주워 가시면서
푼돈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내 아들 민수 대학 보내야지. 내가 그 돈을 어찌 다 쓰겠냐? 어머니는 낡은 농협 통장을 나에게 보내오셨습니다. 잔고에는 2년치 민수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굳은 살 박힌 손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동생 영희도 기적처럼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양육권을 빼앗길 위기에서 내 아들 민수가 밤새워 도서관에서 이혼 소송에 관련된 법률 지식을 찾아 변호사를 설득하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민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동생은 양육권은 물론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가족의 짐을 짊어지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결국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나의 희망은 되살아났습니다. 셋째 준호는 공장에서 선아와 함께 일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넷째 지우는 여전히 철부지지만 이제 밥상 차리는 일을 돕기 시작했죠. 아내는 더 이상 술집이 아닌 동네 어귀의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맛은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가게 이름은 영순의 희망 반찬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나에게 수줍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다리 수술할 돈이 아이들이 모은 돈이랑 합쳐서 다 모였어요. 아이들이 각자 용돈을 쪼개서 보탰어요. 수술하고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아요.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절뚝이는 다리를 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다리. 하지만 나는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괜찮아. 미영아. 고맙다. 이 다리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 이 다리는 내 훈장이야. 내가 가족을 지켰다는 증거야. 나는 다시 노가다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그 반장이 나를 직접 찾아와 다시 불러줬습니다. 김씨, 자네만한 성실한 일꾼이 없어. 쉬지 말고 나와줘. 내 다리는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절뚝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준 짐을 사랑으로 짊어지는 것임을 알았으니까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현장, 땀 흘리는 나의 옆에는 등록금 일부를 스스로 벌겠다며 공휴일에 일부러 함께 일을 하러 온 아들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면서도 낡은 작업복을 입은 나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나의 젊은 날 사고를 당하기 전의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미래가 이렇게 환한 얼굴로 내 곁에 와 있었습니다. 나의 짐은 여전히 무겁지만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닌 가족이라는 든든한 사랑의 끈으로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의 무게만큼 나의 삶은 더욱 충만하고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가족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셋째 딸이다. 일부 시작 투명인간의 방 이름이 불리는 것의 사치. 저는 오늘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제 이름이 불려지는 것 자체가 사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뼛속까지 시립니다. 아버지가 웬일로 커다란 생선을 사오셨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는데 아버지는 유독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다양한 반찬을 만드셨고 생선도 평소와 달리 꽤 공들여 구웠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옆에 서서 생선에서 떨어지는 노란 기름이 자글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희미하게 기대했습니다. 혹시 오늘은 나도. 밥상 위 생선 토막이 놓이는 순서는 마치 가문의 법도처럼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장 크고 살이 두툼하며 뼈를 발라낼 필요도 없는 최상급의 몸통. 그건 당연히 큰언니 미선이의 접시였습니다. 첫째라는 이름표가 곧 특권이었죠. 언니는 늘 새 학용품을 쓰고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언니의 방은 늘 햇볕이 잘 드는 집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뼈와 살이 적당히 붙어 있어 먹는 재미가 있는 중간 토막. 이건 남동생 성우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이 집의 유일한 아들이자 아버지가 대를 이을 존재라며 무한한 기대를 거는 막내였습니다. 성우는 생선 토막을 받고도 투정 부리곤 했지만 그 투정조차도 이 집에서는 애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늘 남는 작은 조각 혹은 아예 없는 빈 접시, 딱딱한 꼬리 부분이거나 뼈만 남은 머리 근처였습니다. 그게 바로 저 셋째 딸 미경의 자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미안한 눈빛을 보냈지만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느라 차마 제 접시에 뭘 올려줄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국그릇에 밥을 한 술 더 떠주는 것으로 미안함을 대신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이라도 떼면 아버지는 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을 때도, 제가 쓴 글이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을 때도 돌아오는 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뭘 안다고 입을 놀려. 계집애가 조용히 밥이나 먹어. 저는 숟가락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 집에 필요한 건 큰딸의 자랑스러움과 막내 아들의 대를 이을 존재뿐인데 나는 그저 덤인가? 투명인간처럼 이 집의 가구 중 하나로 존재해야 하는 건가? 큰언니는 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는 온 가족이 언니의 스케줄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둘째 언니 미영이는 저와는 또 달랐습니다. 집에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천덕꾸러기였지만 적어도 자기 목소리는 냈습니다. 툭하면 아버지와 대판 싸우고 집을 뛰쳐나가곤 했죠. 하지만 미영 언니는 늘 소심했고 너무 왜소했습니다. 자주 아팠습니다.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나도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방에 쭈그리고 앉아 알았습니다. 나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이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저는 방에서 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약을 먹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이 집의 여자들은 아픔조차도 죄가 되는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남의 물건이 아닌 내 것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제 존재의 밑바닥에서부터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학용품이었습니다. 새것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큰언니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며 쓰다 남긴 몽당 연필보다 짧은 연필, 둘째 언니가 쓰다 버린 까만 때가 잔뜩 묻은 지우개 찌꺼기, 제 책상 서랍엔 단 한 자루의 새 연필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물려받은 것, 남이 쓰다 버린 것의 재활용이었습니다. 6살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오신 빨간 머리 앵그림이 그려진 작은 공책 한 권. 그것은 분명 다른 누구도 아닌 제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내 것. 태어나 처음으로 내 것이라 불릴 수 있는 물건. 달고 다른 연필로도 저는 그 공책에 제 모든 비밀을 담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제 마음속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저만의 세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공책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 헤맸고 결국 막내 동생 방 책상 위에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동생은 제 소중한 앤 공책에 자기가 그린 삐뚤빼뚤한 로봇 그림을 자랑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남동생 이거 누나 안 쓰는 거잖아. 엄마가 나 쓰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늘 폭언에 시달리는 약한 엄마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확인 사살이 더 아팠습니다. 내 삶의 작은 영역조차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내 존재의 가치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주변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해야 이 집이 평화로울까? 내가 뭘 해야 아버지의 분노가 나를 비켜갈까? 저는 이 집의 평화 유지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치 보는 삶이 훗날 저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섬세한 관찰력이었습니다. 2부 희생 가족의 무게 밑에 깔린 청춘. 나에겐 딱 한 가지 포기할 수 없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불안했습니다. 아버지의 폭언과 술, 그리고 지독한 가난 때문에 어머니의 어깨는 늘 굽어 있었고 그 불안은 마치 전염병처럼 저에게도 옮겨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우실 때마다 조용히 어머니 방에 들어가 굽은 등을 문질러 드렸습니다. 말없이 어머니는 제가 등을 문지를 때마다 희미하게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라도 없었으면 엄마는 진작에 이 세상을 버렸을지도 몰라. 그 말은 제게 족쇄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엄마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등록금이 부족했습니다. 큰언니는 이미 대학에 갔고 막내 동생은 여전히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등록금 납부 마감일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돌아와 등록금 봉투를 찢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미경아, 아버지가 그러신다. 여자애들이 무슨 대학이냐고. 내가 나가서 돈이나 보태야지. 큰애는 졸업해야 하고 성우는 학원도 다녀야 하고 엄마도 어쩔 수가 없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에 나갔습니다. 제게 주어진 건 큰언니가 입던 허리가 헐렁한 작업복과 닳고 닳아 바닥이 구멍난 운동화였습니다. 제 청춘은 그렇게 가족의 무게 밑에 깔렸습니다. 19살의 저는 가족이라는 굴레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존재였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투명 인간이었던 제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단돈 300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그 돈은 저의 존엄을 되찾는 첫 번째 자본이었습니다. 3부 300만 원의 목소리, 나의 첫 번째 자산. 공장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12시간 막교대, 숨막히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매일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온몸의 관절이 비명을 질렀고 제 작은 몸은 늘 병들어 있었지만 아프다는 말은 사치였습니다. 하루를 쉬면 그만큼의 돈이 줄었고 가족의 부담은 더 커진다는 압박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공장에는 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곳에는 저를 미경 씨라고 불렀습니다. 큰딸의 동생도 막내의 누나도 아닌 미경 씨. 그 짧은 호칭 하나가 저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꼬박꼬박 모은 월급, 악착같이 절약하고 남들이 마시는 커피 한 잔 값도 아껴서 모았습니다. 제 통장에 처음으로 3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것을 샀습니다. 바로 그림 도구였습니다. 유화 물감 세트, 캔버스, 그리고 붓. 공장에서 돌아와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공장 기숙사 방 구석에서 캔버스 위에 나만의 세상을 그렸습니다. 저는 눈치 볼 필요 없는 그 세상 속에서 비로소 자유로웠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나는 가족의 셋째 딸이 아닌 그림 그리는 미경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비로소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사고를 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뒷수습에 제 300만 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돈은 저에게서 빼앗길 수 없는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동생이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 같은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일촉즉발의 전쟁터였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아, 내 통장에 300만 원 있지? 내가 동생 좀 살려야지. 이 집에 너밖에 없다. 내가 좀 도와주라. 너밖에 없다는 그 말이 제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평생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이 집이 필요할 때만 가족이라는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분노가 처음으로 제 심장을 후려쳤습니다. 내 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쌓아 올린 작은 희망의 성을 빼앗기는 분노였습니다. 공장에 돌아왔을 때 반장님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미경 씨, 안색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은 제 인생의 방향타를 돌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희생자로 남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생에게 300만 원을 주고 난 뒤 저는 다시 텅 빈 통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겠다. 더 이상 이 집의 짐짝으로 살지 않겠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다음 달부터 공장을 옮길 겁니다. 월급이 더 많은 곳으로요. 지금보다 2배는 더 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뭐? 내가 지금 이 집을 배신하는 거냐? 돈 몇 푼 더 번다고 가족을 버리겠다는 거니? 내 주제에 어딜 감히.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돈을 더 벌어서 아버지를 더 돕고 싶어서 그럽니다. 큰언니 학비도 보태고 성호빚도 더 빨리 갚아야 하잖아요. 그것은 철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완전히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더 벌겠다는 명목으로 독립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저는 공장 기숙사를 나와 옥탑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은 월급의 절반을 털었습니다. 짐은 단출했습니다. 물려받은 옷가지 몇 벌과 작은 스케치북 한 권, 그리고 미경 씨로 불렸던 공장에서 받은 마지막 월급. 저는 옥탑방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그린다. 과연 이 셋째 딸은 가족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4부. 옥탑방의 혁명 투명 인간이 목소리를 내다. 옥탑방 생활은 물리적으로는 고단했지만 심적으로는 천국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폭언도, 어머니의 눈물도, 동생의 빚도, 큰언니의 우월감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비로소 저만의 공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밤 저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더 이상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 아버지의 무서움, 어머니의 눈물, 앤 공책을 빼앗겼을 때의 그 무너지는 심정. 그 모든 것을 1인칭 시점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경의 기록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 복지센터 게시판에서 근로자 글쓰기 대회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상금은 크지 않았지만 제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낼 수 있는 기회. 저는 제가 쓴 글의 제목을 투명인간의 방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이름이 공장 게시판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대상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하지만 이 상장 때문에 저는 다시 가족의 그림자 속으로 끌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제 이름이 불리는 순간 그림자도 저를 따라왔습니다. 공장에서 받은 상금과 투박한 트로피.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어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근데 그게 돈이 얼마나 되는데? 큰애 대학 등록금 좀 보탤 수 있니? 어머니의 관심은 오직 돈에만 있었습니다. 문제는 큰 언니가 제가 쓴 글을 우연히 읽게 된 것입니다. 큰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이게 뭐야? 우리 집안 이야기를 이렇게 폭로해? 아버지, 엄마 욕보이고 우리를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 너 당장 그 글 내려.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킬 작정이야? 큰언니는 자신의 특권적인 삶이 제가 쓴 투명인간의 방에서 얼마나 이기적으로 비쳤는지 깨닫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녀의 분노는 저에 대한 질투와 수치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공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트로피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다시 한번 저를 짓밟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까짓게 글을 써? 주제넘게. 당장 이 집으로 돌아와. 내가 감히 나를 비난해?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곧 제 삶을 되찾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 뒤에는 더 큰 시련, 즉 경제적인 독립의 무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폭언을 쏟아내고 떠났습니다. 그때 공장 반장님이 지나가는 나를 붙잡고 이야기했다. 미경 씨, 글 잘 읽었어. 글솜씨가 아깝다. 내가 아는 출판사 작가님 한 분 계신데 단편이라도 한번 투고해보지 않을래? 저는 투고를 위해 공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포기하고 그림과 글에만 매달리는 삶. 저는 옥탑방에 틀어박혀 첫 번째 장편소설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당연히 나는 셋째 딸이다였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옥탑방에서 저는 비로소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과연 셋째 딸 미경은 작가로서 성공하여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오부. 작가의 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다. 옥탑방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찬바람이 방 안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난방비 때문에 전기장판도 켜지 못하고 물려받은 얇은 이불 속에서 덜덜 떨며 글을 썼습니다. 손은 늘 얼어 있었고 감기로 며칠씩 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투고하는 곳마다 거절당했습니다. 주제가 너무 개인적이다.
문장이 투박하다, 너무 어둡다는 평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절당한 원고를 다시 읽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삶의 모든 순간을 다시 되짚어 보았습니다. 저는 눈치 보는 삶을 통해 얻은 섬세한 관찰력을 동원하여 절망과 희망의 감정에 집중했습니다. 제 경험을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으로 승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6번째 투고였습니다. 200번이 넘는 퇴고 끝에 완성한 원고. 새벽 3시, 저는 한 작은 출판사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단 2글자, 계약. 작가님의 솔직함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N 공책에 빗대어 본인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계약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읽고 옥탑방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인정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이 가져온 것은 또 다른 가족의 그림자였습니다. 성공은 때때로 새로운 시련의 시작입니다. 제 소설 나는 셋째 딸이다는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평론가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희생된 개인의 목소리를 처절하게 그려냈다고 극찬했고, 독자들은 제 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며 열광했습니다. 저는 인쇄로 옥탑방을 벗어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내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뇌출혈이래. 위독하셔.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힘없이 저를 바라보는 아버지는 더 이상 저를 짓누르던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약하고 병든 노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래 끓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 책 읽었다. 미경아, 미안하다. 내게 못된 아버지였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과를 듣는 순간 저는 아버지에게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로부터도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제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저와 같은 투명 인간이었던 누군가를 돕는 데 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6부 N의 공책 희망을 나누다. 저는 인쇄로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N의 공책. 제가 6살 때 받았던 그 소중한 첫 번째 내 것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특히 가정 환경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큰언니와 둘째 언니, 그리고 동생이었습니다. 큰언니는 더 이상 저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고, 동생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를 투명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작가님으로, 그리고 존경하는 미경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 작은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표지에는 빨간 머리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공책은 낡고 구겨져 있었지만 아이의 손때가 묻어 반짝였습니다. 아이 작가님 책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작가님처럼 제 이야기를 써보려고요. 이건 제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가진 제 이름이 적힌 공책이에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저를 둘러싼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응원해주는 독자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저를 존중하는 가족들.
저는 소심하고 왜소했던 셋째 딸이었습니다. 물려받은 옷을 입고 누구의 눈치만 보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삶의 이야기를 스스로 쓰고 그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작가입니다. 에필로그 스스로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무게와 슬픔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첫째였고, 누군가에게는 셋째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름 없는 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물과 희생이 만들어낸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감동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이 눈치 보며 쌓았던 그 섬세한 관찰력은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을 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지금부터 가장 눈부신 희망으로 가득 찰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당신보다 소중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이름을 붙이십시오. 어머니의 텅 빈 지갑. 저는 오늘 제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켠이 시립니다. 정확히 15년 전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 우리 가족은 그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가장 충격적인 문장을 골라야만 합니다. 우리 집 마당에 놓인 빨간 압류 딱지를 처음 본 날, 저는 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도연입니다. 저는 장남이고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한 공무원,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셨습니다. 세자매와 저, 이렇게 6식구가 북적이며 살았죠. 저희 집안의 돈이라는 것이 지옥의 불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머니의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평소 명품에는 관심도 없던 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성공한 사장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나간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그저 건강식품이나 좋은 강연을 듣고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당신도 이제 좀 즐기며 살아야지 하며 웃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반찬 가게 매출이 갑자기 3배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성공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머니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반찬 많이 팔렸네 하시던 분이 도연아, 너는 왜 그렇게 작은 울타리 안에 갇혀 사니? 세상은 넓고 기회는 널려 있어.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투는 저희에게 성공을 설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집으로 커다란 박스들을 가져오셨습니다. 온갖 종류의 건강보조제와 미용기기였습니다. 저희는 엄마, 이거 다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빛내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게 다 미래란다. 내가 이 사업의 선점자가 될 거야. 너희는 이제 이 엄마 덕분에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될 거다. 속으로 생각했다. 선점자? 어머니의 눈빛은 무서우리만큼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낯선 확신에서 싸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때 제가 직감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반찬 가게 매출이 잠시 늘었던 것도 그 모임에 오가는 새로운 사장님, 고객들 덕분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분들은 물건을 사가는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판매원이자 어머니가 끌어들여야 할 파트너였죠. 어머니는 점점 더 반찬 가게에 소홀해지셨습니다. 가게를 닫고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외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아버지 몰래 작은 통장 하나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1,000만 원. 아버지가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묶어두었던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 내역서를 들고 어머니를 추궁했습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면서도 당당했습니다. 도연아, 이건 투자야. 곧 몇 배로 돌아올 거야. 이 돈이 없으면 내가 최고 직급을 달 수 없어. 곧 너희 아빠에게 말하려고 했어. 저는 그날 밤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어머니의 곧 돌아온다는 말을 믿어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던 장남의 어리석은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달 어머니는 최고 직급을 달기 위해 아버지 몰래 집을 담보로 걸고 사업 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체통에 꽂힌 빨간 경고장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져온 빨간 경고장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는 저녁 신문을 보고 계셨고 어머니는 안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빨간 딱지를 보여주면 당장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먼저 봐야 했다. 아직도 믿고 계신지. 엄마, 이게 뭐예요? 경고장을 내밀자 어머니의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내 어머니는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너 지금 엄마를 감시하니? 사업하는 사람에게 돈이 도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데 왜 가만히 있는 사람 발목을 잡아? 그날 밤 우리 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이웃에게 들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그깟 최고 직급이 뭔데 집을 담보로 잡아? 라고 소리치셨고 어머니는 당신처럼 작은 월급쟁이로는 평생 가난에서 못 벗어나 라고 맞서셨습니다. 저와 세 자매는 모두 벽에 붙어 숨죽였습니다. 가족을 지켜주던 사랑이라는 울타리가 돈이라는 칼에 찢겨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나간 뒤 다단계 본사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신다는 소식을 막내 동생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걱정을 안고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본사 앞은 떠들썩했습니다. 화려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서로 환호하며 명함과 제품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틈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푸근하고 인정 많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짙은 화장과 과장된 미소, 그리고 남을 속이는 법을 배우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엄마. 제가 소리치자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주변 사람들을 의식한 듯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도연아, 너 여기 오면 안 돼. 내가 지금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 나중에 얘기하자. 그 순간 제 안에 절망과 배신감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눈만 깜빡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희에게 꽂혔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지금 집에 압류딱지가 붙을 지경이야. 이게 그렇게 중요해?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어머니를 때린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를 집어삼킨 저 다단계라는 괴물을 때린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셨다. 어머니는 저에게 단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라. 나는 너처럼 되지 않을 거다. 그 말은 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떠나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저녁 술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욕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술을 드시고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저희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시지. 왜 아버지는 침묵하시는 걸까? 아버지의 침묵은 체념일까? 아니면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는 헌신일까? 저는 곧장 제 여동생들과 누나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미 다들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집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첫째 동생 오빠, 내가 모아둔 결혼 자금 2천만 원 있어. 일단 이걸로 이자라도 막자. 둘째 누나 나도 비상금 1천만 원 털게. 엄마가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가 버텨야지. 우리 형제자매들은 각자의 통장을 모아 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그 돈 봉투를 보시더니 결국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묵묵하고 강인했던 아버지가 우리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우리는 법원에서 보낸 경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형제자매들이 모은 돈은 일주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빚은 우리가 상상했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어머니는 최고 직급을 달성하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쓴 상태였습니다. 은행 이자는 물론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나는 어머니가 그들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 분노는 사라지고 오직 걱정만이 남았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가장 무서운 편지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임의경 매개시 결정 통지서.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우리 6 식구의 보금자리가 곧 남의 손에 넘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에 병가를 내고 하루 종일 집을 맴돌았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행복했던 기억들, 어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밥, 아버지가 장난치듯 때리던 엉덩이. 이 모든 것이 며칠 후면 사라질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텅 빈 집, 특히 어머니가 쓰시던 다락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어머니의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심정에서였습니다. 다락방 구석, 낡은 장롱 속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사진, 저희가 어렸을 때 쓴 그림들, 그리고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중간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단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기였습니다. 나는 그저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이고 싶었다. 남편은 묵묵하지만 월급은 항상 똑같다. 내 반찬 가게 수입으로는 이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킬 수 있을까? 불안하다. 나는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다단계에 막 발을 들여놓은 시점의 일기. 그 사람들이 내게 성공의 지도를 보여줬다. 돈을 벌어야만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이 길이 우리 아이들을 가난에서 구할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꼭 성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 덕분에 편안하게 살았다는 말을 듣고 싶다.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의 모든 행동은 사랑이었다. 비록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어머니의 동기는 우리를 향한 헌신이었다. 내가 어머니의 뺨을 때리던 순간 어머니는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괴물이 되고자 했던 자신을 지키려 했던 건 아닐까? 저는 통곡했습니다. 어머니의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그 감정을 제가 너무 늦게 이해한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술잔을 내려놓고 침묵 속에서 일기장을 읽으셨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아버지는 저를 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붉었지만 이전의 체념이 아닌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아, 내 엄마는 평생 우리를 위해 살았다. 잘못된 길을 선택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거다. 아버지는 다음 날
30년간 묵묵히 다녔던 공무원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이미 경매에 넘어갔다. 하지만 가족은 내 손으로 지킬 거다. 퇴직금을 모두 빚 갚는 데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거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엄마는 내가 데려올 거다. 아버지는 본인의 마지막 보루였던 노후까지 포기하시며 집이 아닌 가족을 구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날 우리는 집을 잃었지만 진정한 가장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경매 당일 아버지는 법원 앞에서 어머니를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용서받을 수 없다며 도망치려 했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를 안고 단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당신 빚은 내가 갚을 테니 이제 나한테 빚을 져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는 자리에 멈춰서서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내가 당신 노후까지 망쳤는데 나 같은 걸 용서하지 마.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말없이 어머니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평생 옆에서 내 밥 해주고 나 외롭지 않게 해주고 애들 옆에서 건강하게 살아주는 빚. 그 빚으로 평생 갚아? 속으로 생각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재계약이었다. 돈으로 잃은 관계를 돈이 아닌 사랑으로 다시 묶어내는 아버지의 방식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 품에서 아이처럼 오열하셨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다단계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물론 집은 이미 넘어갔지만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버지는 퇴직금을 모두 빚 청산에 썼지만 여전히 빚은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짊어진다는 희망. 어머니는 다시 시장의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대박을 꿈꾸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저희 형제자매들은 매주 주말마다 어머니 가게에 모여 반찬 만드는 것을 도왔습니다. 막내 동생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성공 대신 행복을 팔자.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내가 살았다. 저희는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모아 가족 상환금으로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1년, 2년.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7년 동안 우리는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했지만 단 한 번도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7년 후 마침내 마지막 빚을 갚던 날 저희는 마지막 남은 빚 1,000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상환 완료 통지서를 받던 날 저희 6식구는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7년 전 경매로 넘어갔던 옛날 집터로 찾아갔습니다. 집은 새로운 주인이 사서 예쁘게 리모델링해 두었더군요. 저희는 그 집 담벼락 앞에서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담벼락 아래 작은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셨습니다. 저거 봐라. 내 엄마가 집을 떠나기 전 화단에 심어뒀던 모가나무다. 그때는 손바닥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나 자랐네. 어머니는 그 모가나무를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그 작은 나무는 폭풍우를 겪고도 굳건히 뿌리내린 우리 가족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한때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절망의 끝에서 돈보다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울타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다단계의 허황된 성공 대신 반찬 가게에서 땀 흘려번 돈의 진짜 가치를 아십니다. 저희 가족의 통장 잔고는 예전처럼 넉넉하지 않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그 어떤 부자보다 꽉 차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지금 혹시 당신의 울타리가 위태롭다면 텅 빈 지갑 대신 옆에 있는 가족의 따뜻한 손을 잡아보세요. 돈은 언제든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은 오늘이 아니면 영원히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처럼 절망 끝에서 희망의 나무를 키워낼 수 있습니다.